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어린 왕자 1장. 나는 6살 때 원시림을 다룬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킨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된 보아뱀은 6달 동안 소화를 시키며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정글에서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1호, 그것은 이랬다. 나는 내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게 느껴지는지 물었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늘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에나 관심을 두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실패하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도무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어른들에게 몇 번이고 설명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귀찮은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거의 전 세계를 비행했다. 이때 지리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중국과 아리조나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다. 또 한밤에 길을 잃을 때도 지리는 아주 쓸모가 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어른들 사이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실험해보았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이랬다.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냥 그에게 맞추어서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만족해했다. 2장. 나는 그렇게 제대로 얘기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지내다가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엔진의 어딘가가 망가진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힘든 수리를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가진 거라고는 여드레 정도 마실 물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나지막이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눈을 세게 비비고는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꼬마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다.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것이다. 물론 실물보다는 훨씬 매력이 떨어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어른들 때문에 6살 때 화가가 되려던 꿈을 접은 뒤로 뱃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쳤거나 배고프거나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말문을 열고 꼬마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시 천천히 말했다. 부탁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갑자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거스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배운 거라고는 지리, 역사, 수학, 문법 같은 것뿐이라는 게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지만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던 나는 그릴 줄 아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꼬마에게 그려주었다. 바로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야. 보아뱀 속의 코끼리 말고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거든.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렸다. 그는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 다른 양으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꼬마 친구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여기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앞에 그림들처럼 대자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이 필요해.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고 싶었던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그려주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그런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그건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 건 아주 작은 약이니까.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별로 작지도 않은데. 와! 양이 잠들었어.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장.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내가 하는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무심코 던진 말들을 통해 조금씩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물건은 뭐야?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거든.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나는 몹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응.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재밌는데. 어린 왕자가 아주 재미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그의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탔다면 그리 먼 데서 온 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이라는 그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서 왔니? 너희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면 됐어. 밤에는 그게 집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묶어둘 밧줄도 그려줄게. 말뚝도 하나 그리고.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놀란 것 같았다. 묶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갈 수도 있고 그럼 길을 잃어서. 그러자 내 꼬마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앞으로 곧장 내달려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더니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는지 한마디를 못했다. 앞으로 곧장 내달려도 그렇게 멀리 갈 수 없어.
4장.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은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이다. 내게는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이름을 붙인 큰 행성 말고도 수백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몇몇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별 중에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라고 믿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발견되었다. 그는 세계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멋지게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사형당하고 싶지 않으면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세련된 차림새로 다시 발표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노래를 좋아해? 그 친구는 나비를 수집하니? 그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얼마니? 그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멋진데? 그래야만 그 아이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주어도 그 집을 눈앞에 떠올리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외칠 것이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정말 귀엽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더 이상 질문으로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잘 아는 우리에게는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던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적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지 않았으면 한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무척 슬픈 일이다. 내 친구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여기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풀어놓으려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직도 화구상자와 크레용을 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 다른 것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물론 나는 가능한 한 비슷하게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할지 어떨지는 전혀 자신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고 또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에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시도를 해본다. 더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좀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면
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상자 속의 양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조금 어른들처럼 변한 걸지도 모른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나이가 들었나 보다. 5장.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곳을 떠나 시작된 여행에 대해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은연중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셋째 날, 바오밥 나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도 먹는다는 게 정말일까? 정말이지. 아, 잘됐다. 나는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당만큼 큰 나무여서 코끼리 한 떼를 끌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먹어치울 수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 이야기에 어린 왕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라면 서로 포기해 놓아야 할걸? 그러더니 지혜롭게 한마디 했다.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야 뻔하지. 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댔다. 실제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좋은 식물에서 좋은 씨가, 나쁜 식물에서는 나쁜 씨가 맺힌다. 하지만 씨는 눈에 띄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그 씨앗들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한다. 그러면 씨앗이 기지개를 켜며 태양을 향해 작고 예쁜 새순을 돋아나게 한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어떻게 자라든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 고약한 씨앗이 있었다.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땅에 그 씨앗들이 퍼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없앨 수가 없다. 별을 온통 뒤덮고 뿌리로는 구멍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니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언젠가 별이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어린 왕자가 나중에 말해주었다. 그건 규칙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별도 꼼꼼히 청소해줘야 해. 어릴 때는 장미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오밥 나무라는 걸 구분할 정도가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주어야 해. 꽤 귀찮은 일이지만 참 쉬운 일이기도 해.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우리 별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나에게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야. 가끔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라면 항상 골치 아픈 일이 돼. 어느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뒀어.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준 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 선생님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고 어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겪을 위험은 너무 커서 이번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렇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내가 이 그림에 그토록 정성을 기울인 것은 나처럼 내 친구들도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림으로 전한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 바오밥 나무 그림보다 더 웅장한 그림은 없는 걸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노력은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에는 그만큼 조급한 마음에 간절했다. 6장. 어린 왕자. 난 너의 그 소소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오랫동안 너의 유일한 즐거움은 저녁 노을의 달콤한 풍경이었지.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넷째 날 아침에 네가 한 말 때문이었어. 나는 해가 지는 풍경이 참 좋아. 우리 해 지는 거 보러 가자.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 무척 놀란 눈치였어. 그러다 그런 자신이 우스웠는지 웃음을 터뜨렸어.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지. 아직 내가 내 별에 있는 줄 안다니까? 그건 사실이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단숨에 프랑스까지 갈 수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아쉽게도 프랑스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아주 작은 행성에서는 의자를 몇 발자국만 당기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너는 언제든 보고 싶을 때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어. 그러다 잠시 후 네가 이렇게 말했지. 있잖아. 정말 슬플 때는 해가 지는 게 좋아져. 그럼 44번 본 날은 그만큼 슬펐던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7장. 다섯째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인생에 대한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났다. 그는 속으로 오랜 고민한 끝에 결심한 듯 내게 대뜸 물었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말이야. 꽃도 먹을까? 양이야 닥치는 대로 뭐든 먹지. 가시가 있는 꽃인데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꽃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너무 빡빡하게 끼워진 나사못을 푸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고장난 부품이 생각보다 꽤 심각해 보여서 몹시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마실 물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가시는 꽃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어린 왕자가 한번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다. 나사못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꽃들의 고약한 심술일 뿐이야. 하지만 잠시 가만히 있더니 어린 왕자가 조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아주 순진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어. 자신의 가시가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망치로 한 대 쳐서 튀어나오게 해야겠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에는 꽃들이... 그만. 내 생각은 없어. 아까는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다고. 그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나는 기름때가 얼룩덜룩한 손에 망치를 들고 아주 볼썽사나운 물건에 허리를 숙이고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가 아랑곳 없이 한마디 더 했다. 아저씨는 전부 혼동하고 있어.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정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나는 얼굴이 새빨간 아저씨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가 하는 거라고는 계산뿐이야. 그리고 아저씨처럼 종일 일만 해. 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거들먹거리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화가 난 어린 왕자의 얼굴이 이젠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었어. 양들이 꽃을 먹어치운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지 알아내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아? 얼굴이 새빨간 뚱보 아저씨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별 말고 오직 내 별에만 사는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는데 작은 양 한 마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 꽃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붉어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쥐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았다.
망치와 나사, 목마름과 죽음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에서, 그러니까 나의 별, 이 지구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그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꽃을 위해서는 덮개를 하나 그려줄 거야. 또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나 자신이 아주 어설프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어디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알 수 없는 눈물의 나라다. 8장.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만 있어서 별로 자리를 차지하거나 누구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었다. 꽃들은 아침에 풀숲에서 피었다가 밤이 되면 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씨앗에서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다르게 생긴 이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쩌면 다른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는 이내 자라는 것을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지켜본 어린 왕자는 눈앞에 뭔가 신비로운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예뻐지는 단장을 도무지 그칠 줄 몰랐다. 꽃은 정성스럽게 색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하나하나 다듬었다. 꽃은 개 양귀비처럼 주름이 잡힌 채로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한껏 빛날 때 등장하고 싶었다. 정말 그랬다. 그 꽃은 아주 멋을 부렸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단장을 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할 때 꽃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빈틈없이 준비를 했던 꽃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지금 일어났네. 미안해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네. 어린 왕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해가 떠오를 때 태어났거든요.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꽃이 곧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네요. 괜찮다면 저를 생각해서. 그러자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가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와 꽃에게 대접했다. 꽃은 그렇게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어느새 힘들게 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괜찮아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설명했다. 난 그냥 풀이 아니에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요. 난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무서워요. 여기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무서워한다니. 풀에게는 정말 안 된 일이구나.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밤에는 저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너무 추워요. 갖춰진 게 없네요. 내가 살던 곳에서는 꽃이 말을 멈추었다. 이곳에 왔을 때 꽃은 씨앗의 모습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자기도 모르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쓰려는 듯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내가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떻게든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이처럼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며 향기만 맡는 거야.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짜증스럽기만 했던 그 발톱 이야기도 가엾게 여겨주었어야 했는데. 그는 나에게 이런 말도 털어놓았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해주었어.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초라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꽃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앞뒤가 어긋나는 말을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어.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별에서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했다. 활화산도 정성스럽게 청소해 주었다. 그의 별에는 2개의 활화산이 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참 편리했다. 휴화산도 하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말했듯이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이 꺼진 휴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청소를 잘 해두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일정하게 타오를 것이다. 화산 폭발도 굴뚝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화산을 청소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화산이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쓸쓸한 기분으로 얼마 전 도단한 바오밥 나무의 싹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익숙했던 모든 일이 그날 아침 따라 너무나 정답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둥근 덮개를 씌우려 할 때 그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잘 있어.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건 감기 탓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꽃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어린 왕자는 꽃이 나무라지 않아서 놀랐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둥근 덮개를 손에 들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해진 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은 널 사랑해.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랐지. 내 탓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도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네가 행복하길 바래. 그 둥근 덮개는 그냥 둬.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밤에 부는 상쾌한 바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들을 만나려면 애벌레 2-3마리 정도는 참아야지. 정말 멋진 일일 거야. 아니면 누가 날 보러 오겠어? 넌 멀리 있을 텐데 덩치 큰 짐승들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나도 발톱이 있거든. 그러더니 자신의 가시 4개를 수줍게 내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시간 끌 거 없어. 신경 쓰이니까 넌 벌써 떠나가기로 마음먹었잖아. 어서 가. 자신이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자존심이 센 꽃이었다. 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이 있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찾고 경험도 쌓기 위해 그 소행성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주황색과 흰색의 모피 옷을 입고 아주 간결하지만 위엄이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드디어 신하가 나타났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담?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신하인 것이다. 가까이 오너라. 자세히 보자꾸나. 왕은 드디어 누군가의 왕이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그 별은 온통 화려한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계속 서 있게 된 그는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품을 그만다. 왕이 말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주 긴 여행을 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명한다. 하품하는 사람을 못 본 지도 몇 년이 지났느니라. 이젠 하품하는 것도 신기해 보이는구나.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는 주눅이 들어서 이제 하품이 안 나오는걸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면 짐이
짐이 명령하건대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가 무언가 중얼거렸는데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에게 앉는 것을 명한다. 왕이 흰 담비 모피에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여미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 행성은 아주 작았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지? 폐하,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내게 질문을 하는 것을 명한다. 왕이 서둘러서 말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전부 다스리지. 왕이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전부? 왕은 조심스레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과 별들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전부를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전부.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별들도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바로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은 용납하지 않느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 만일 어린 왕자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60번, 아니 100번이라도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이 생각나서 조금 울적해진 어린 왕자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자비를 구했다. 저는 해가 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보라거나 비극적인 이야기를 써보라고 하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내려진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의 잘못인가? 아니면 장군의 잘못인가? 그건 폐하의 잘못이겠죠? 어린 왕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지.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왕이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권력은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하는 법. 만일 네가 내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게야. 짐의 명령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요? 한번 질문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네가 청한 해가 지는 풍경은 곧 보게 될 것이다. 짐이 명령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여러 상황이 맞아질 때를 기다리겠노라. 그게 언제쯤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왕이 두꺼운 달력을 뒤적거리더니 대답했다. 그건 그러니까 언제냐면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겠군.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풍경을 놓쳐버린 것이 아쉬웠다. 게다가 벌써 조금 지루해졌다. 이제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네요. 저는 가볼게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말했다. 가지 말라. 신하가 생긴 것이 몹시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겠노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모르겠노라.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왕궁을 다 둘러보지 못했느니라. 짐은 매우 연로하나 이곳에는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걸어 다니자니 너무 힘이 드는 일이로다. 아, 제가 이미 다 봤어요. 허리를 굽혀 행성의 반대편을 힐끗 쳐다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심판하도록 하라. 그게 제일 어려운 법이지.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네가 자신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롭다는 뜻이니라. 자신을 심판하는 거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느니라. 밤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노니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하도록 하라.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거라. 그러면 쥐의 목숨이 네 판결에 달려있게 되느니라. 목숨을 구해주고 싶다면 그때마다 사면을 해주면 되느니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어린 왕자가 답했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떠날 준비를 마친 어린 왕자였지만 이 나이든 군주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만일 폐하께서 어김없이 명령이 지켜지기를 바라신다면 저에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당장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제 상황도 적당한 것 같고. 왕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망설이던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며 길을 나섰다. 그러자 다급해진 왕이 소리쳤다. 심히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11장.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여기 숭배자가 나타났군요. 어린 왕자를 발견한 허영쟁이가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칭송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재미난 모자를 쓰셨네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해서지.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내면 이 모자로 인사를 하지.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말했다. 손뼉을 쳐봐.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올리며 겸손하게 인사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허영쟁이는 또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인사를 했다. 5분쯤 해보고 나자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루해졌다. 그러다 모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지만 허영쟁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허영쟁이는 칭찬 말고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 너는 나를 정말 많이 칭송하는구나.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칭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칭송한다는 것은 내가 이 행성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에다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잖아요. 부탁해. 어쨌든 나를 칭송해줘. 당신을 칭송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데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12장. 다음 행성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아주 잠시 머물렀지만 이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몹시 우울해졌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어린 왕자가 주정뱅이에게 물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뒤로 빈 병과 마시지 않은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술 마셔. 주정뱅이가 우울하게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어버리려고. 주정뱅이가 대답했다. 뭘 잊으려고요? 어느새 그가 안쓰러워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주정뱅이가 고개를 떨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워요?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주정뱅이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길을 떠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해. 여행을 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13장. 네 번째 행성은 어느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12, 12에다 셋은 15. 안녕? 15에 7은 22, 22에다 6이면 28. 다시 불 붙일 시간도 없구나. 26에 5은 31. 휴, 그럼 모두 5억 162만 2731이군. 5억 얼마라고요? 너 아직 거기 있었어?
5억, 나도 모르겠어.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고. 둘에 5을 더하면 7. 5억 얼마라고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 산 54년 동안 방해를 받은 건 딱 3번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 떨어진 때였지. 풍뎅이가 끔찍한 소리를 내서 한 가지 계산에 4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에 갑자기 류머티즘이 심해졌을 때야. 난 운동을 잘 안 하거든. 빈둥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5억.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에는 이미 글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빗자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 게으른 뱅이들을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황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들이요? 그래, 별들 말이야. 그런데 5억 개의 별로 뭐라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개지.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주 정확하지. 그 별들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해. 그 별들을 소유하는 거지. 그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왕은 소유하지 않아. 별들을 다스리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뭐라는 건데요? 다른 별을 살 수 있지. 누군가 다른 별을 찾아낸다면 말이야. 이 사람은 그 주정뱅이 아저씨와 비슷한 얘기를 하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또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해야 별들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럼 별들은 누구 건데? 사업가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별들은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네 거야. 네가 주인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도 네 거고. 누구도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별들은 바로 내 소유인 거야. 정말 그러네요. 그럼 그걸로 뭐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걸 관리하지. 난 그 숫자를 세고 또 계산을 해. 사업가가 말했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난 목도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도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을 꺾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저금을 해둘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이지. 작은 종이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거면 돼. 재밌는걸? 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요, 꽃을 한 송이 갖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갖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줘요. 꺼져 있는 휴화산도 청소를 해주지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가 소유한다는 건 화산이나 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정말 어른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14장 5번째 행성은 아주 신기한 곳이었다. 그곳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작았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1명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디쯤에 집도 사람도 없는 행성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 주정뱅이보다는 덜 어리석어.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켜는 일은 별이나 꽃을 더 생겨나게 하는 것과 같아. 가로등을 끄는 일은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일이고 아주 멋진 직업인걸? 멋진 일이니까 아주 쓸모있는 일이기도 해. 어린 왕자는 그 행성에 들어서며 가로등 지기에게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요. 가로등 지기가 대답했다. 좋은 아침.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는 거. 그럼 안녕. 그러더니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방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그것도 명령이야. 가로등 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명령은 명령이야. 좋은 아침. 가로등 지기가 말했다. 그는 가로등을 껐다. 그러더니 붉은색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난 여기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어. 옛날에는 할 만한 일이었어. 아침이 되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 되면 켜곤 했지.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저녁 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 후로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게 바로 비극이지. 행성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도는데 명령이 바뀌지 않으니 말이야. 가로등 지기가 말했다.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1분에 한 바퀴를 돌아. 잠시도 쉴 틈이 없지. 1분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돼. 정말 재밌네요. 아저씨의 별에서는 낮이 1분밖에 안 된다니. 조금도 재밌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얘기 나눈 시간만 해도 벌써 한 달이야.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자기 일에 그토록 성실한 가로등지기가 마음에 들었다. 어린 왕자는 옛날에 해가 지는 것을 보려고 몇 번이나 의자를 고쳐 앉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졌다. 저 말이에요. 난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나야 늘 쉬고 싶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게으르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의 별은 너무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해가 계속 떠있게 하려면 그만큼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좀 쉬고 싶을 때는 그렇게 걷는 거죠. 그럼 낮의 길이가 원하는 만큼 오래 계속될 거예요. 그건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거니까. 가로등 지기가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 가로등 지기가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저 멀리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쟁이, 주정뱅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깔볼지 몰라. 하지만 조금도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어쩌면 그가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돌보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운 듯한 한숨을 내쉬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행성은 정말 너무 좁았어. 두 사람이 지낼 자리가 없잖아.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사실은 24시간 동안 1440번이나 해가 지는 저 축복받은 별을 떠나야 하는 것이 가장 아쉬웠다는 점이다. 15장 6번째 행성은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다. 그 행성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어느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탐험가가 나타났군. 그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그는 벌써 긴 여행을 한 터였다. 넌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난 지리학자야. 그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마을과 산, 사막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야. 그거 참 재미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일이네. 그러고는 지리학자의 행성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웅장한 행성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행성은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산은요? 그것도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지리학자라면서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래서 내게는 탐험가가 꼭 필요하지.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의 숫자를 세러 가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 한가로이 다닐 수 없어. 사무실을 떠나지 않지. 대신 여기서 탐험가들을 맞이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받아 적지. 그러다 재미있을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조사해야 해. 그건 왜죠?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렇고. 그건 왜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주정뱅이들에게는 세상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럼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두 개라고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형편없는 탐험가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일 때만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는 거야.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지. 예를 들어 그가 큰 산을 발견했다면 거기서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가 갑자기 들떴다. 그런데 너 말이야. 너도 멀리서 왔잖아. 너도 탐험가야. 너의 별에 대해 말해보렴. 그리고 지리학자는 큰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다듬었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우선 연필로 적었다.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올 때까지 두었다가 가져오면 그제야 잉크로 적는 것이다. 자, 지리학자가 물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제가 살던 곳은 그리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1개는 휴화산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왜죠? 그게 제일 예쁜데. 꽃들은 일시적이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다른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책이야.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않아. 산의 위치가 바뀌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거든. 우리는 영원한 것만 기록해. 하지만 휴화산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타오르든 그건 우리 지리학자들에게는 마찬가지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지. 그건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 꽃이 곧 사라질 수 있단 거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일시적이라니. 그 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 4개밖에 없어.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둔 거야. 그것은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후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기운을 냈다. 저는 이제 어느 별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행성에 가봐. 좋은 곳이라고들 하더군.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